자, 안녕하세요. 카리스 석스. 예. 요번 시간은 1강이죠. 저번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했고, 요번 시간은 생명과학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요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시간에 성취 기준. 네. 요거 뭐 수업 시간에 그렇게 다루지 않지만 인터넷 강의니까, 그쵸? 인강은 정확하게 지금 뭘 전달하고자 하는지, 이번 시간에 뭘 배우고자 하는지를 일단 공지를 해주고 설명을 하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그리고 제가 왜 이 각도로 찍냐면 조명이 없기 때문에 자연광을 받기 위해서 창문 앞에서 찍고 있습니다. 네, 감안하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성취 기준이 뭐냐, 이번 단원에 생명과학의 역사와 발달 과정을 알고, 생명과학의 역사를 알고, 주요 발견 시기에 따라서 나열하고, 이 부분 어렵죠. 주요 발견 시기에 따라서 나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어렵죠. 근데 다행스러운 건 여러분이 이 교과서가 바뀌고 첫 세대이기 때문에 주요 발견 시기에 따라서 나열하는 뭐 이와 같은 문제라든가 이와 같은 어려운 것들은 여러분한테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료들을 다 주고 해석하는 그와 같은 문제들이 주를 이루겠죠. 수능에서. 마찬가지로 제 시험 문제에서도 뭐 이게 어떤 A와 B가 있을 때 뭐가 더 앞이냐 뭐가 뒤냐 순서대로 나열해봐라, 이런 류의 문제는 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과목처럼 뭐 연도를 외우고 뭐 이런 거보다는 어떠한 변화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점점 발달해 왔는지 이 흐름에 주안점을 두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그죠? 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왜 이 단원을 굳이 새로 지금 시점에서 교과서에 집어넣었는가? 왜 과학을 그냥 배우면 되지 과학의 역사를 배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왜 역사를 배워야 되냐면 어떠한 변화가 있잖아요. 그죠? 변화되어가는 과정, 사람이 그 전까지 있던 어떤 벽이 있는데 이 벽을 뛰어넘는 과정, 이러한 과정을 배우면서 새로운 지식을 알아가는 방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지금 지식이 폭발하는 시대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지금 폭발하는 지식을 다 못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다 못 가르쳐. 그리고 알아도 그게 큰 의미도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를 배우는 거냐면 생각하는 방법, 자료 찾는 방법, 그 다음에 논리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주로 가르치기 위해서 과학사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과학사를 배우면서 생각의 흐름을 이렇게 바꿔가고 있구나,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그 전까지의 어떤 고정관념을 깰 수 있구나, 이와 같은 과정이 누적되면 새로운 지식들이 발생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여러분도 나중에 현장에 나갔을 때 어떠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과학에서 찾았던, 그 전에 과학사에서 찾았던 그와 같은 생각의 전환 방식들을 적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과학사가 이러한 단원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중요하게. 그래서 생각의 흐름, 사건의 흐름, 이런 것들에 주안점을 두고 따라가 볼게요. 자, 여러분이 배워야 될 모든 내용은 이게 답니다. 와, 요게 이제 교과서에서 실리고 있는 내용 전체죠. 이거를 한국사처럼 연도 외우고, 몇 년도에 누가 뭐 했고 딱딱딱딱딱딱 다 알면 당연히 좋습니다. 그거 당연하겠죠. 누가 뭐 했고 어떤 업적이 있고 몇 년도에 누가 앞이고 누가 뒤고 그 뒤에 뭐가 나오고 다 알면 좋겠는데 저도 못 외웁니다. 저도 이런 거 못 외워요. 그러니까는 요런 것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순서적으로 요런 흐름대로 이렇게 생명과학이 발달해 가고 있구나 정도를 기억하시고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그래도 중요한 이유는 제가 이제 이것저것 막 설명을 할 때 선후루 이게 언제 시기지? 이런 걸 알기 좋은 표기 때문에 제가 실어놨습니다.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좀 봐야 되는 것들이 요 앞부분이죠. 요 앞부분. 여기 뭐 갈레노스, 여기 기원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 그쵸? 그 모든 지금 여러분들 고교교육과정 아무데나 나오는 그 아리스토텔레스, 그죠?
요 아리스토텔레스, 갈레노스, 베살리우스 요런 사람들이 16세기니까 여기가 이제 고대고 여기가 중세쯤 되겠죠. 고대 중세 아주 오래됐고 지금 지식으로 보면 틀렸지만 그럼에도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고 예. 지금 지식으로 보면 그렇게 뭐 썩 뛰어난 지식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이 표에 넣어놓은 이유는 이 사람들이 미친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해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부터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자, 고대와 중세에서 주요하게 물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연도가 기니까. 근데 여러분한테 좀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들, 기억해 줘야 되는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역시나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다재다능했고 그 다음에 천재였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천재였던 건 맞고 아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노력했다. 여러분을 만약에 BC 380년, 390년에 갖다 놨다. 그러면 이 정도의 업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다방면에서 이것저것 다 해보고 철학도 하고 과학도 하고 의학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했죠. 뛰어난 사람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동물도 540종의 동물 여러분 540종 알고 있어요? 없죠. 근데 540종을 보고 관찰한 다음에 분류를 했다는 거는 540개로 나눴다는 게 아니고 이걸 묶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물을 자세히 보면서 동물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징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용해서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해부도 해보고 그렇다는 얘기는 사람을 해부해보진 않았지만 동물을 해부해보면서 비슷하구나. 그럼 사람도 이렇게 되겠구나. 자연스럽게 의학계통에도 관심이 많았고 실력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이 후대에 영향을 미친 것 중에는 이게 있습니다. 자연 발생설. 이게 이때 당시에는 맞았는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치명적이었죠. 자연 발생설. 이게 뭐냐면은 생명은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겁니다. 부모가 없이도 자연스럽게 생명이 생긴다. 이게 자연 발생설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데 이때 당시에는 가능한 설명이었고 1000년 이상을 끌고 옵니다. 이 자연 발생설이. 생명을 구성하는 어떤 몸체가 있고 여기에 어떤 생기라고 하는 바이탈이라고 하는 어떤 생기가 들어가서 움직이게 만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명이 탄생을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자연 발생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을 했고 세계적인 대학자였고 이 절대적인 과학자가 얘기를 했으니까 믿고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이게 누구나 다 믿고 실험도 쉬웠어요. 그냥 놔두면 생기니까. 그죠? 창고에 그냥 옷 같은 거 던져 놓으면 그 밑에 벌레 같은 거 생기는 거 보고 내가 놓지 않았는데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자연 발생설을 믿게 됐죠, 사람들이.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발음도 어려워요. 테오프라스토스. 식물 분류.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물, 테오프라스토스는 식물. 그 다음에 갈레노스. 갈랐다는 얘기죠. 갈레노스, 갈라스. 베갈라스. 배 갈른 건 아니고 갈라스, 가축해부. 그 다음에 중세에 베살리우스. 뱃살을 갈랐다. 베살리우스. 인체를 해부해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호기심이겠죠. 궁금하니까. 어떻게 움직이지? 저 안에 뭐가 들어있지? 궁금하니까 갈라서 보고 이런 구조물들이 있구나. 그걸 그림으로 그리고 지식으로 남기고 이 동물도 해보고 저 동물도 해보고 동물들이 외형은 다른데 내부는 생각보다 다 비슷비슷하네. 그러면서 요건 뭐 할까? 요건 뭐 할까? 요렇게 지식의 흐름이 흘러가는 거고 그 끝은 이런 걸 연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이죠. 사람. 우리는 어떻게 생겼을까?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하기는 어렵고 이러한 지식들이 쌓이면서 이제 사람, 죽은 시신을 대상으로 이런 것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사회가 변하면서. 물론 쉽지 않았겠죠, 처음에. 근데 이러한 것들이 쌓이면서 인체를 해부하면서 사람의 몸도 동물의 몸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 하는 역할들이 비슷하겠구나. 그러면 이걸 연구하면 이런 것도 좀 더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확장되어가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고대와 중세. 그 다음부터
이제 보일 텐데, 이 생명과학의 연구가 굉장히 다양하고 이 모든 사람들을 의미 없이 하나씩 배우는 거는 정말 너무 따분하고 지루한 일이에요. 그래서 테마를 묶어서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오늘 배울 세포와 생리에 대한 연구, 세포와 어떤 인체의 생리 아니면 식물의 생리 이런 것들을 연구한 사람들을 묶어서 이번 한 섹션에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세포와 생리의 연구에서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이제 합의입니다. 합의. 물론 뭐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합의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이 합의 전 사람들은 피가 만들어져서 사라진다고 생각했어요. 만들어진 피가 흘러서 어딘가로 빠져서 사라진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합의가 요거 맥박도 재보고 그 다음에 피가 나오는 양을 바탕으로 계산을 해봅니다. 계산을 해봐요. 그래서 맥박이 72번 뛰고 맥박이 뭐 1분에 72번 1시간에 요 정도 그러면 나오는 양을 바탕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혈액이 계속 빠지고 계속 만들어진다면 1시간 동안 하루가 아니고 1시간 동안 245kg이나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상처난 사람이 피 나오는 걸 보고 맥박도 재보고 생각을 해봤겠죠. 수치적으로 말이 되나? 1시간 동안 245kg의 혈액이 만들어진다고? 사람이 먹는 게 245kg가 안 되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갑자기 뭔가가 생긴다고?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걸 바탕으로 혈액은 새로 생기는 게 아닌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혈액은 순환한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당연하죠. 피가 있고 심장에서 피를 쫙 짜주면 피가 온몸을 돌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 이 역할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러한 개념이 아예 없었던 시기예요. 돈다? 몸에서 피가?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죠? 그러니까 되게 어려웠는데 합의가 수치적으로 계산을 하면서 이건 말이 안 된다. 피는 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요 관점의 변화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수치적인 제시를 했다. 뛰어난 거죠. 그죠? 합의.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세포와 생리에 대한 연구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한 건, 합의는 이제 생리에 대한 연구였죠. 사람 몸, 피에 대한 얘기니까. 본격화된 거는 로버트 훅이 세포라는 구조를 보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로버트 훅은 이걸 봤죠. 코르크마개에서. 코르크마개는 죽은 식물세포인 거죠. 죽은 식물세포. 요거 이제 포도주 같은 거 막던 뚜껑에서 현미경으로 처음으로 봤더니 이와 같은 구조물이 보였고요. 이걸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진짜 잘 그렸죠. 예. 그래서 요 네모난 한 칸 한 칸이 셀이 교도소, 각 방, 이렇게 네모난 방 요런 의미이기 때문에 셀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식물의 어떤 요 조직이 이렇게 네모나게 어떤 방처럼 생겼네? 셀이라고 이름을 붙이자! 라고 해서 로버트 훅이라는 사람이 현미경으로 보고 이런 게 있더라, 신기하더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죠.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이건 살아있는 세포는 아니고 식물의 세포벽을 본 거죠. 근데 눈으로 보이는 거와 미세하게 보는 거는 전혀 다른 양상이고 똑같은 어떤 반복의 패턴을 가진 어떤 구조물들이 이 코르크마개를 구성하고 있더라. 여기에 굉장한 인사이트가 있는 거죠. 이게 전체가 하나가 아니고 아주 작은 부속품들이 여러 개가 딱딱딱 붙어있나 보네?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도 봐볼까? 저것도 봐볼까? 하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죠? 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러면서 로버트 훅이 식물을 보면서 그 다음 사람들이 더 나은 현미경으로 식물도 보고 동물도 보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봐야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생명의 발달에서 가장 크게 점프를 뛰는 어떤 단계는 전자현미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걸 아주 작은 걸 볼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되면서 점프를 하게 됩니다. DNA라는 걸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장치들이 나오면서 확 퀀텀 점프를 하는 것처럼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전혀 볼 수 없었던 걸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새로운 이론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슐라이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양한 식물, 수없이 많은 식물들을 쭉 현미경으로 봤더니 모든 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더라. 식물, 세포설이 나오게 되는 거고, 슈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물도 식물 막 이렇게 여러분도 생각을 해봐요. 그 전에 지식이 없었는데 누가 A라고 하는 내 친구가 슐라이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더라. 딱 빵 해갖고 막 이슈를 딱 받았어. 뭐 하고 싶어요? 식물로 내가 뭔가 연구를 하면 이제 안 될 것 같잖아. 그러니까 동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동물에서 거의 동시대에 같이 일어났죠. 동물에서 동물도 봤더니 모든 동물도 세포로 구성되어 있더라. 그리고 또 하나 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뒷세죠. 연도 보면 모든 세포는 세포로부터 생성된다. 세포가 하늘에서 붕 떨어져 갖고 세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현미경으로 가만히 보고 있었더니 한 개였던 세포가 2개, 4개, 8개로 이렇게 늘어나는 걸 눈으로 본 거죠. 세포 분열을 본 거지.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서 세포설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뭐냐면 세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모든 생물은 세포를 가지고 있고 세포가 가장 기본 단위이다. 그죠? 그리고 세포는 기능적 단위이고 모든 생물은 다 세포를 가지고 있고 모든 세포는 반드시 살아있는 세포로부터 만들어진다. 이걸 묶어서 세포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세포설이 태동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너무 당연하지만 전혀 없던 개념이었던 이 시절로 돌아간다면 선뜻 이렇게 확 와닿지 않는 개념일 수 있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지금 세포설의 확립이 1900년대니까 지금으로부터 100년 조금 더 된 거예요. 모든 생물이 세포로 만들어져 있다. 이걸 믿은 게 100년밖에 안 됐다고요. 100년. 지금은 여러분들 태어나면서부터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되게 오래됐고 너무나 정론인 것 같지만 겨우 100년 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밝혀지는 사실들이 50년, 60년 뒤에는 지금 여러분은 이해를 못하고 되게 어렵고 신기한 이 지식들이 5, 60년 지나면 그때 태어난 애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니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변화가 생각보다 너무 빠르죠. 생물은. 그래서 재밌는 거고요. 이래서 세포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리에 대한 연구를 보면은 이 파트가 지금 세포와 생리에 대한 연구니까 케비네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엄청 배우게 될 겁니다. 케비네로 광합성 이산화탄소로부터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경로 CO2가 C6H12O6가 되는 이 과정 이 간단한 게 어떻게 합쳐져서 복잡한 게 되지? 이 회로를 밝혀낸 사람 그죠? 케빈 사이클을 발견한 사람 아주 중요한 업적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원에서 배웠던 신경의 흥분 전도 그죠? 얘가 이제 오징어 가지고 연구를 통해서 그 막전위의 변화가 마이너스 70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붕국 상태로 간다. 요거 발견한 사람, 연구한 사람, 호지킨과 헉슬리. 활동전이 발생을 규명한 사람, 그죠? 그 다음에 서덜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표적세포에서 호르몬이 어떤 식의 작용을 거쳐서 영향을 미치는지, 그죠? 요런 걸 밝혀내면서 내분비 생리학, 그러니까 호르몬에 관련된 그 파트가 생긴 거죠. 쉽게 얘기하면 호지킨과 헉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생원의 흥분 전도 한 파트를 만들었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그 한 파트가 생긴 거죠. 시초. 그 다음에 서덜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생기면서 내분비계라는 한 파트가 생긴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입장에선 좋을지 나쁠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발달을 최초로 이루어내는 길을 만든 사람이니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크게 이제 요 전까지 해가지고 뭐를 배웠냐면 세포와 생리에 대한 연구자들을 묶어서 한 섹션을 배운 거고 요번 섹션부터는 미생물과 감염병에 대한 연구자들을 묶어서 한 섹션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처음에 시초를 요 미생물과 감염병에 대한 연구 요 섹션의 첫 번째 주자를 레이 우엔 훅으로 잡아 넣었습니다. 얘는 현미경을 직접 만들었고 하여튼 만들었고 이 사람이 만들었네요. 레이 우엔 훅이 실제로 만든 현미경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세포들을 보기 시작한 거죠. 로버트 훅보다는 훨씬 더 진보된 현미경을 이용해서 주변에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빗물도 보고 연못물도 보고 물속에 있는 것들도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미생물들. 그 미생물을 처음에 보기 시작한 게 이 레이 우엔 훅
웨누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미생물과 감염병 연구의 최초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로버트 훅은 죽은 세포를 봤고요. 그 다음에 레이 웨누이는 더 진보된 현미경을 바탕으로 살아있는 것들, 살아 움직이는 것들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옛날에 이런 현미경을 만들 생각을 했다는 게 대단하죠, 그렇죠? 네. 이때 당시에는 이게 뭐 지금처럼 인터넷 쇼핑해갖고 막 현미경 갖다 주세요 하면 현미경을 쉽게 살 수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아는 사람만 알고 만들 수 있는 사람만 만들어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는 지식이 널리 퍼지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많이 알고 다른 사람들은 아예 모르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레이 웨누이 발견을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만들어서 주위에 막 퍼뜨리는 최초의 사람이 되는 거죠. 미생물이 있더라. 요만한 것들이 있더라. 여기도 있더라. 저기도 있더라. 막 빗물에도 있더라. 연못물에도 신기한 게 많더라. 눈에 안 보이지만 이런 것들을 널리 알린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염병 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있죠. 물론 뭐 천천히 보면 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레이 웨누이에서 갑자기 제너로 넘어오는 거는 좀 건너뛰는 게 많지만 그래도 감염병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 제너의 종두법 들어본 적 있죠? 제너의 종두법. 예, 천연두를 예방할 수 있는. 천연두 보시면 이게 이제 백신 없을 때 천연두에 걸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죽을 확률도 굉장히 크고요. 나도 요게 이제 곰보가 되면서 굉장히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굉장히 위험한, 무서운 그와 같은 병이죠. 감염률도 높고. 근데 보니까 제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이제 우두예요. 우두. 소에 걸리는 천연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소 젖자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걸리지 않더라. 소 젖자는 사람들은 왜 안 걸리지? 를 연구하다가 요 소 젖에 요 우두라는 요 고름 같은 거 요게 이제 몸에 접촉을 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천연두가 아주 강도가 약하게 걸리고 넘어가거나 걸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걸 이용해서 우두 요걸 이용해서 실제로 접종을 하고 그 다음에 천연두를 예방하게 하는 그 어떤 아이디어에서 더 나아가서 요것들을 종두법이라고 하는 어떤 법을 만들어 가지고 우두를 활용해서 천연두를 낫게 하는 그 최초의 어떤 치료법을 개발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관찰. 이 제너라고 하는 사람이 요 소 젖자는 여인들이 천연두에 잘 걸리지 않는다. 이거를 관찰해서 알아내지 못했다면 아이디어 자체가 없었겠죠? 아주 관찰. 그걸 많은 사람들이 봤을 겁니다. 그렇죠? 소 젖자는 여인들이 생각보다 안 걸린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봤겠지만 그냥 안 걸리네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거기에 왜 그렇지? 라는 아이디어와 의문점. 저 사람들을 연구하면 잘하면 이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 아이디어. 그 다음에 끊임없는 관찰. 그 다음에 요거를 접종해서 실제로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를 보는 이와 같은 과정들이 이 사람을 대단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제너의 종두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스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백신을 만들어냅니다. 파스테르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우유 파스테르 연구소 그 파스테르의 업적 중에 가장 크게 다가오는 거는 요거 이제 생원 때도 나왔던 그 전까지 아리스토텔레스가 열심히 얘기했던 자연 발생설 생물은 자연적으로 생긴다. 요걸 깬 게 생물 속생설이죠. 그 생물 속생설을 확립한 사람 그게 파스테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양분이 풍부한 이 스프를 만들어 가지고 팔팔 끓인 다음에 시간이 팔팔 끓인 다음에 요거를 길게 이렇게 해가지고 길게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다 물방울을 두면 바깥에서 그 미생물의 씨앗 포자가 요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얘는 썩지 않는다. 요걸 밝혀내는 사람.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미생물도 부모가 있어야지만 퍼진다. 요걸 밝혀낸 사람.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비판이 뭐였냐면 이거 그냥 꽉 막고 하나 멸균해서 꽉 막고 하나 열어놓으면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생명의 기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기가 통했어야 됐어요.
생명의 기운이 들어와야 생명이 잉태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걸린 거예요. 이와 같은 장치를 만들어서 공기는 통하고 여기에 이제 물방울들이 있으면서 세균의 씨앗, 그 포자 같은 것들은 못 들어가게 하는 이와 같은 장치를 고안해서 봐라. 2주가 지나도 썩지 않더라. 미생물이 번성하지 않았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생명의 기운은 파괴되지 않았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다시 잘랐을 때 즉각적으로 이게 이제 썩어가면서 미생물이 증가하는 걸 보여주면서 생물 속생설을 확립시켜 준 사람이 이제 파스테르인데, 그거 말고도 파스테르는 탄저병 백신, 광견병 백신 같은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죠? 약하게 만들어서 투여하면 이게 인체가 요걸 이겨내는 과정에서 어떤 기억을 갖게 되고 그걸 이용해서 실제로 무서운 균이 들어왔을 때 예방할 수 있다. 요거. 그죠? 그리고 파스텔의 일화 중에는 재밌는 게 많은데 미생물을 연구하다 보니까 세상이 모든 게 다 미생물로 보이는 거야. 사과도 표면에 막 미생물이 있는 것 같고 뭐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파스텔의 일화 보면은 이 사람은 모든 것들을 다 삶아 먹었다는 그거 같은 일화가 있죠. 과일도 다 삶아 먹고 사과도 막 팔팔 삶아가지고 완전 멸근 상태가 된 다음에 먹고 이런 것들. 근데 최초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이 사람 눈에는 세상이 모두 작은 것들이 있고 그 작은 것들이 병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백신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 치료법도 만들었지만 파스텔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은 요거죠. 생물 속생설. 그죠? 우린 지금 감염병의 역사를 보고 있고 미생물이 레이오엔 후기 미생물을 보면서 제너가 종두법을 이용해서 어떤 작은 미생물 약화된 걸 집어넣으면 백신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진짜 들어왔을 때 치료를 할 수 있다.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그걸 좀 더 확장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실험을 한 게 파스테르고, 그죠? 탄저병이나 광견병 백신을 개발했으니까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생물 속생설을 확립시켜 준 게 파스테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스테르가 어느 정도 아주 작은 미생물들이 병을 일으킨다. 이런 것들이 이제 파스테르 때문에 어느 정도 확정이 되다 보니까 코우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어떤 병의 원인이 세균이다. 근데 이 병의 원인이 A세균, B세균, C세균이 있을 때 어떤 세균 때문에 생기느냐, 이걸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룰을 만든 사람입니다. 코우의 가설이라고 부르는데, 코우는 이 가설대로 쭉 만족한다면 어떤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A라고 하는 세균임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가설 체계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이제 그 마샬 박사 누군지 아시죠? 마샬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그 박사가 이제 코우의 가설을 충족시켜서 실험을 한 실제 사례입니다. 코우의 가설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프린트 보시면은 코우의 가설은 미생물은 질병에 걸린 개체에서 항상 발견이 돼야 됩니다. 세균은 항상 그 어떤 병에 걸렸으면 뭔가가 발견이 돼야 돼요. 원인 물체가 발견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원인 물체는 숙주에서 떨어뜨려서 배양이 돼야 되고, 이 배양된 걸 건강한 사람한테 다시 접종을 하면 똑같은 병에 걸려야 되고, 그 사람 몸에서 다시 원인균을 뗐을 때 내가 집어넣어준 거하고 똑같은 게 나오면 이제 그 사람의 생긴 병은 A 때문이다.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사례를 볼게요. 자, 미생물이 모든 질병에 있어야 되는데 많은 환자의 위에서 위궤양이 있는 사람한테서 헬리코박터 파일러리가 발견됐다. 이거 알아낸 거죠. 그 다음에 이 헬리코박터 파일러리를 배양배제해서 배양을 시켰습니다. 요 과정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죠. 몸에서 떼내서 이거를 배양을 시켜야 되니까 배양을 시키고, 이거를 이때 이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을 모집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접종을 했을 때 내 뱃속에서 궤양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지원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자신의 몸에다가 투여를 해봤죠. 이 배양된 균을 투여를 했더니 위궤양, 이 염증이 발병을 했다. 그리고 몇 주 뒤에 이 몸에서 내 몸에 이제 먹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속이 쓰려, 위궤양이 생겼어. 그래서 내 몸에서 한 2주 정도 지나가지고 다시 봤더니 요 처음에 넣어줬던 요 세균 헬리코박터 균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 코우의 가설이 만족된 거죠.
그죠? 어떤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고 이 원인을 떼서 분리를 한 다음에 분리를 해서 키운 다음에 요걸 다시 새로운 사람한테 집어넣으면 똑같은 증상의 병이 걸리고 그 사람 몸에서 다시 어떤 원인 균을 뗐을 때 내가 넣어준 거하고 똑같은 균이 나오면 아, 이 병은 이 균 때문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이게 코우의 가설인데 요걸 만족시켜가지고 위험이 세균 때문에 일어날 수 있음을 밝혀낸 거죠. 마샬이. 그래서 헬리코박터 파일러리가 유명해졌고 이걸 이용해서 헬리코박터 파일러리를 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발견되면서 굉장히 많은, 여러분도 알고 있을 만한 그러한 물질 이름이 됐고 위궤양을 억제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 거죠. 원인이 세균이니까 세균을 죽이면 위궤양이 줄어든다. 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가 됩니다. 그죠? 세균, 원래는 그 전에는 내가 식습관이 불분명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래서 위궤양이 생기는 줄 알았더니 세균 때문이다. 그러면 항생제를 투여해서 세균을 죽일 수만 있으면 위궤양을 낫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사고의 흐름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요 코우의 가설이라는 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이 가설을 바탕으로 어떠한 병의 원인이 A라고 하는 혹은 B라고 하는 혹은 C라고 하는 세균임을 매치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준 겁니다. 코우가. 이 방법은 굉장히 강력하고 지금도 쓰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이 방법 때문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을 알게 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안 되기 때문이죠. 요거.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생명체의 몸 안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미경으로 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배양배제에서 자라지 않기 때문에 코우에 가서 이 뒤가 진행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의한 병이 굉장히 늦게 발견되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과학의 어떤 발전, 흐름이라는 게 이와 같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아이디어 때문에 더 발달하는 것도 있고 이 아이디어 때문에 또 하나의 벽이 생기는 거죠. 바이러스는 전혀 새로운 방식인데 이와 같은 룰에 따를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바이러스 감염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 새로운 세균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지만 모르니까 불치병이라는 이름을 달게 되는 겁니다. 뭐 때문인지 모르겠다. 하늘이 노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면 치료하면 되는데 모르면 불치병이 되고 역병이 되고 뭐 하늘이 노했다. 이러한 미신들이 낄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또 더 발전을 해서 바이러스를 찾아낸 거지. 아직도 못 찾아낸 어떤 불치병에, 지금은 불치병이지만 그 원인을 못 찾은 많은 병들이 있겠죠. 또 어떤 새로운 전염병의 매개체가 되는 어떤 물질이 찾아지면 또 더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겠죠. 이게 과학의 흐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감염병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원인을 찾았어요. 세균 때문임을. 근데 잡을 수가 없어. 그걸 처음 찾은 사람. 예. 푸른 곰팡이에서 네, 항생제를,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를 처음 찾은 사람, 플레밍이죠. 플레밍 전과 후에 사망률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플레밍이 항생제를 찾았기 때문에, 세균을 죽일 수 있는 강력한 약을 찾았기 때문에, 아, 세균의 원인인 어떠한 병에 이걸 처리하면 병이 낫는다. 이걸 알게 된 거야. 세균을 죽일 수 있다. 그러니까 세균을 죽일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약들을 찾게 되는 거고, 지금은 굉장히 많은 항생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죠? 초철. 안 보이던 미생물을 발견을 했고, 세균이 어떤 병의 원인임을 알았고, 세균을 죽일 수 있는 약을 찾았고, 그래서 세균을 죽일 수 있는 약을 투여해서 여태까지 치료하지 못했던, 미신에만 의존했던, 기도만 했던 그 병들을 치료하는 과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유행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 RNA, 항생제는 RNA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아무리 먹어도 바이러스를 죽일 수가 없어요. 바이러스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지금 현재 많은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어떤 물질이라든가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확정만 되면 어느 시점에서는 지금 세균 때문에 생기는 모든 병을 항생제를 투여해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것처럼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새로운 질환들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떠한 새로운 물질, 새로운 방법이 확정되지 않을까. 지금은 그게 막 발전하는 시기니까요. 머지않아,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전 세계 과학자가 엄청난 돈을 투여해서 하나가 돼가지고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때 쌓인 이 경험이 앞으로 새로운 바이러스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했을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치료제와 빠른 백신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경험이 되고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이 발달해왔던 역사가 그걸 말해주고 있죠. 굉장히 두서없이 이것저것 얘기를 했는데 역사를 공부하면서 있어서 짧은 순간에 뭐 몇백 년치를 배워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섹션에서 흐름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변화됐구나 이렇게 변화됐구나 이런 것들을 그냥 듣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부분, 다른 섹터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